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9일 설 이후에 맞이하는 평일 첫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입니다. 자, 오늘 한마디. 미국 시장 너무 애매한데. 네, 미국 시장 너무 애매합니다. 일단 핀비즈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죠. 시장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무난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좋았던 유통 주식들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조금 빠졌고요. 그동안에 부진했던 하드웨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 투자 이쪽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들과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시장 흐름의 당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이 하루짜리인데요. 세게 올라서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세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막판에 휙 떨어졌다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휙 빠진 이유는 뭐냐면 1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그 회의록에서 현재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금리를 향후에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터졌어요. 깜짝 놀랐죠. 이 발언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막판에 쭉 빠지다가 그래도 설마 하면서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FOMC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기준금리 목표 범위의 상향 조정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흔들렸는데, 자, 이거를 데일리로 보면 지금 박스예요. 박스 하단까지 갔다 반등했어요. 다시 반등. 지금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꽤 진행되고 있죠. S&P 기준이에요. 저 고점을 돌파를 해야 새로운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다행인 점은 하단 테스트를 했습니다. 장중에 하단을 깼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인지 방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하단에 깨져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못 볼 것이다. 어쨌든 가진 수단을 다해서 방어를 하긴 할 건데 투자자들이 좀 의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가격부터 좀 볼게요. 원자재 가격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70달러가 됐고요. WTI는 65달러 됐습니다. 그리고 금값과 은값이 많이 떨어지다가 반등을 좀 큰 폭으로 했어요. 굉장히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값, 은값 올라가고 비트코인 떨어졌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WTI, 브렌트 뭔가 문제가 있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있나 보다. 요거만 봐서는 바로 떠오르죠. 근데 거기다 금값, 은값까지 올랐으니까 무슨 얘기가 떠오르냐면 안전자산 선호가 터졌나?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달러 값을 보면 뭔가 안전자산 선호가 확실하게 터졌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달러 값 볼게요. 자, 달러 값을 보면 이거 뭔가 이렇게 크게 올랐어? 96 이때였는데 97.7까지 올랐어? 야, 뭔가 이슈가 터졌구나. 유로화가 크게 떨어졌고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위안화조차도 6.88에서 6.89로 약세 보여줬고 원화는 설날이라서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뚜껑을 열면 오늘 아마 약세로 갈 겁니다. 한 1,45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나 엔화 대비 원화 강세는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외환이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충분하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였다라고 뭐랄까 야 워낙 강세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났으면 어떤 전쟁 이슈건이 아니라면 채권 가격도 강세였어야 되죠. 그런데 채권 가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가격을 보시면 저 색깔을 잘못했는데 10년물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예요. 즉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금리가 한 4bp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전 기간에 걸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30년물도 4.6까지 떨어졌던 게 4.7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N 관련, 그러니까 일본 그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4예요. 2.09에서 무려 5bp가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것도 4에서 5bp가 아니고 2.1대에서 5bp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30년물은 그나마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리, 외환,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에서 일관된 모습은 보여주진 않아요. 안전자산 선호가 있어진 것 같은데 금리 보니까 그렇진 않다. 채권 보니까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1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지난 그 설날 연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번 총리와 그다음 우에다 가수 1번 그 은행 총리가 만나기로 했었죠. 16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1번 다카시 총리의 발언을 보면 1번 은행이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 여기 다시 할게요.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즉 이 말은 1번 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 인플레이션 낮다고 무조건 금리 올리는 거 아니고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전 들립니다. 비용 인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닌 이미 재화 가격, 즉 그 물건값이 올라서 비용 상승 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현재 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임금 상승을 동반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금 상승을 동반한, 즉 비용 상승, 물건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카시 총리의 말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1번 은행이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비용 인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닌 임금 상승을 동반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증시각도 TV에서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1번 은행은 어차피 독립적으로 행동을 안 할 거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니까 우리의 확장적 재정에 동의하는 1번 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물건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도모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다카시 총리의 발언입니다. 자, 이 발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대응을 했다? 투기 세력들은 역시나 엔화 약세 가네 라고 반영을 한 거죠. 엔화 약세 가네. 제 생각에 이 발언에 따라서 엔화에 대한 약세 베팅은 다시 꽤나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다카시 총리 당선되고 신기합니다. 엔화 강세가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발언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오케이 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너무 약세 가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지만, 1번이 원치 않지만 너무 약세 가는 160엔을 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정부는 또다시 150엔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의 엔화 강세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자,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은 기조상으로 지금 버튼을 정확하게 눌렀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주인노예 변증법을 말씀드리다가 충분히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벤 버냉키가 제시했던 것처럼 미국은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서 현재 위기를 탈출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통화가치 하락에 의해서 1번처럼 그 순종적인 국민이 있는 나라는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디플레라는 것을 따져보면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는 걸 디플레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디플레라는 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올해 100원에 팔던 걸 내년에 90원에 파니까 올해 100원 현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100원에 샀던 거를 90원에 살 수 있으니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디플레의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디플레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허덕임 속에 있다가 이제는 뭐냐? 금리가 올라도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 없어
라는 거죠. 돈가치 하락의 마지막 그 단추는 뭐죠? 임금 인상이죠. 임금 인상이 되면 돈 가치가 확실히 떨어진 거가 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 임금 인상이 되기 전까지의 국민들 불만이 있잖아요. 야 이거 뭐야 쌀값이 2배 올랐어? 이거 미쳤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여서 시위하는 그런 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헤드쿼터들이 쭉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좀 다른 점이 있죠. 미국은 지금 곳곳에서 그 시위가 나는데 반정부가 너무 많아져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 당장 못 살겠는데? 아니 옛날에 가면 나는 야 주말마다 우리 식구들끼리 바베큐 파티하던 게 내 일상인데 이게 일상이 깨져버렸어? 왜 그래? 아 저놈들 때문이네. 돈을 막 찍어내네. 돈 가치가 끝도 없이 떨어지네. 이제 식구들하고 외식도 못 하겠어? 이거 빵만 먹으러 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국 대통령은 끊임없이 강변을 하죠. 다우존스 지수는 5만을 넘었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하나 이제 근원적인 고민이 있는데 주인노예 번증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면 미국이 지금 제조업 부흥을 하고 생산성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단위당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쪽에서 월급을 적게 줘봐야 얼마나 적게 주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3만 달러, 4만 달러 받으면 완전히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국은 3만 달러 정도 받으면 그냥 3만, 4만 달러 받으면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그 정도면 부자지. 월급쟁이 중에. 그러면 각각 나라들이 생산성 혁명을 하는데 비용이 저렇게 올라가지고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도화된 즉 월급이 높은 것 많이 줘도 견딜 수 있는 고급 직종 소위 말하는 GPU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월급을 받아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른 업까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몹시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의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비용 구조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업종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왜 항공업종이 실적이 좋으냐? 고급 좌석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받아들이면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한쪽에선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을 비용 증가가 일어난 사회에서 다시 비용을 낮춰가지고 생산성 혁명을 일으켜갖고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조금 고민이 조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어쨌든, 오늘 그 달러 강세인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본 엔화 약세와 그리고 일본의 향후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가 금리를 2.25%도 동결했습니다. 금리 추이를 보면 연말 이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제가 더 강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분명해질 때까지는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바라면서 동결되면서 뉴질랜드 통화가 조금 더 약세 갔던 부분도 달러를 강세로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가르트 총재가 내년 5월에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내년 10일이 임기인데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퇴할 계획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로화 약세에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달러 강세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권한이 맞지 않나?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 섞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20년물 160억 달러의 신규 발행이 있었습니다.
20년물 미국 국채 160억 달러의 신규 발행이 있었는데요. 수익률은 이전 4.84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4.66으로 신규 발행 금리가 결정됐는데, 막판에 이 금리도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2bp 0.02%가 올랐어요. 보통 막판에 이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냥 원래 예정됐던 에서 뭐 1bp 언더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2bp 올랐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판매가 조금 부진했다는 얘기가 들죠. 응찰률이 2.36배 나왔습니다. 최근 5번, 6번의 평균은 2.45배였어요. 2.36배면 응찰률이 떨어졌다는 거고, 전달 2.86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형성됐다. 금리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간접 낙찰률이 55.2%, 즉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매입 낙찰률이 55.2%로 전달에 비해서 9.5%나 하락한 것이 응찰률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5.2%의 간접 낙찰률은 21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게 자꾸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거든요. 간접 낙찰률도 떨어지고 응찰률도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국채를 조금 덜 선호하는데? 이런 느낌이죠.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미국 국채시장이고요. 국채시장이 흔들리면 주식시장도 뼈도 못 추린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국채와 관련된 나쁜 뉴스가 지금 두 번째 포착되고 있는 이러다 뭐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이거를 그냥 기조로 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벤트의 하나니까. 왜냐면 뭐 국채 입찰이야 뭐 너무너무 자주 있는 거니까, 뭐 연물로 5년물, 2년물, 뭐 10년물 뭐 계속 있는 거니까, 뭐 이거 한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제 잠재적으로 그랬구나 라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연준 인사들 발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제어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헤드라인 물가 둔화세가 일부 기저효과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둔화된다는 증거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추가 몇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는 대략 3.0%로 추정한다라는 발언 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 변화를 지켜본 뒤에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가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2% 위에 머무를 수 있는 명백한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 압력이 추가적으로 약해진다는 전망은 합리적인 전망이다. 관세 충격이 약화됨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는 예상도 마찬가지다. 즉 이분은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상황들은 연준이 한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I가 실업률을 끌어올린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다만 AI가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면에는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I가 기준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최근 데이터들은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격에는 취약한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중립금리는 소폭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조정 이전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 말이 상당히 귀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상회 중이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생활이 팍팍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미국의 특파원들이 르포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생활이 좀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한국 특파원들이 미국 가서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겠어요.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특파원 갔다고 해도 한국 기준으로는 월급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미국 중산층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특파원 자체가 생활이 팍팍하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요런 사람들은 생활이 팍팍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라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 얘기했습니다. 자, AI 관련 투자 확대는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의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디스인플레이션 요인. 그러니까 AI가 인플레이션 요인을 만들기도 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요인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I 관련된 칩값이 되게 올라가니까 칩값이 계속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건 인플레이션 재화 쪽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지만 AI가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사람을
단위당 단가를 계속 떨어뜨릴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단가,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AI가 소프트웨어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에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연준 구성원들의 전망을 대체하기가 AI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통화정책은 소폭 또는 약간 긴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립 수준까지는 75bp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분도 한 3%대에서 살짝 위를 중립금리로 보고 있네요. 헬스케어와 교육산업을 제외했을 때 경제 전반으로는 고용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해고와 채용 모두 없는 상황은 경제를 소폭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업들은 고용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요 불확실성이 업황 전망을 조심스러우면서도 낙관적으로 바꾸었다. 기업들이 고용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취업자가 기업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졸업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일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기업들이 AI가 얼마나 본인들 사업 환경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분 얘기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충분히 아직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톤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졸업생들 일자리가 부족한 건 AI 관련해서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이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그런가? 되게 좀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기업 뉴스는 메타가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수백만 개를 구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주식들이 여전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샌디스크를 웨스턴 디지털이 팔았습니다. 샌디스크를. 그래서 주당 얼마에 팔았냐면 545달러. 지금은 얼마냐? 600달러예요. 600달러인데 545달러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샌디스크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샌디스크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서 8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최저 가격은 28.3달러 정도 됐었어요. 지금 600달러고. 그러니까는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지분을 이번에 파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죠? 돈을 많이 남겼어요. 돈을 많이 남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드웨어 투자하시는 분들, 즉 메모리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만약에 지금 뭐 팔 수 있죠. 자, 지금 20배 올랐잖아. 20배 올랐으니까 엄청나죠. 그 190억 달러의 샌디스크를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샌디스크의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700억 달러 이상 먹은 거야. 웨스턴 디지털이.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드웨어 주식 좋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27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좋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익 규모가 어마무시할 것이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기업이 매도를 하려면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약간 까치밥이 상당히 남은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잘 팔릴 거예요. 그거 일단 감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더블 날 것 같으면 팔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앞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SSD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지금 1분기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앞으로도 꽤 더 좋을 것 같은 시점에서 매도했다라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요. 왜 기업들이 이렇게 판단했냐? 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업체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 내일은 또다시 주말이네요. 자, 힘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빌겠고, 휴가 중인 분들은 마지막 휴가 모쪼록 생산적이고 의미 있고 여유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